소년범. 일반적으로 소년범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소년범인데도 사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치바 유타로. 1991년 7월 2일 미야기현 출신인 그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5살이었을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시점, 그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재혼해 딸을 출산했고, 치바가 10살이었을 땐 이 남성과도 이혼한 뒤 다른 남성과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결혼과 이혼은 본인의 선택이니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사실 치바의 어머니는 문제가 매우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바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무렵부터 그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구타는 물론 아들 목에 개 산책용 목줄을 묶어 문고리에 매단다거나 밥을 굶기는 등 학대와 방치가 일상이었죠. 그리고 치바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무렵 행정기관은 치바의 어머니에게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 그는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 탓이었을까요? 그는 성장하며 점점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중학생이 되자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복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맡아 키워준 할머니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2007년 그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학한 지 고작 2개월 만에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된 그는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몇 번이나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 관찰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8월 무렵 그는 한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치바가 알게 된 것은 남부 사야라는 여성으로, 어느 커플이나 그렇듯 처음 두 사람은 무척 사이가 좋았지만 사귄 지 고작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치바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면 상습적으로 사야 씨를 폭행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 폭행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치바는 여자친구인 사야 씨의 몸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것은 물론 발차기를 날리거나 심지어 여자친구가 싫다고 말해도 억지로 그녀의 몸에 문신을 새기기까지 했는데요. 참고로 이 인간은 자기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성 타입, 남부 사야. 진심으로 좋아하고 계속 지키고 싶어.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인간이 할 법한 짓은 아닌데요. 아무튼 그러던 2009년 초 사야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이 사실을 치바와 자신의 가족에게 알렸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출산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바는 무직이라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으며 가족들은 그의 사람 됨됨이가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이 두 명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바는 사야 씨를 설득, 그녀를 데리고 고향인 미야기현을 떠나 도쿄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 3일 동안은 넷카페에서 지냈지만 4일째 되는 날엔 돈이 떨어져 동전 빨래방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하지만 이들의 도주는 가족들에게 금세 발각되어 결국 둘은 다시 고향인 미야기현으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사야 씨의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완강했고 결국 2009년 10월 두 사람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아무리 나쁜 남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기 마련이지만 이 인간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치바와 사야 씨, 그리고 두 사람의 딸은 처음엔 3명이서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치바의 폭행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야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인간은 딸이 크면 딸도 때리겠구나.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결국 사야 씨는 치바의 폭행을 피해 친정으로 도망쳤고, 이에 격분한 치바는 그녀의 친정으로 찾아가 그녀를 강제로 데려오기 일쑤였죠. 당시 사야 씨의 가족들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사야를 내놓으라며 위협하는 치바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치바는 경찰에게 사야 씨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미성년자라 두려울 게 없었던 걸까요? 기껏해야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을 뿐 경찰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야 씨가 도망치면 치바가 친정으로 찾아와 위협하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패턴은 10번도 더 넘게 있었죠. 결국 반복되는 치바의 폭력성으로 인해 그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사야씨는 2010년 새해가 되자 다른 남성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치바는 2010년 2월 4일 점심 무렵 그녀를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끌고 온 뒤 왜 바람을 피웠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람을 피웠는지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무튼 그는 바람을 피운 벌이라며 사야씨를 끌어안친 뒤 주먹으로 어깨를 10회 이상 때리는 것은 물론 모조 일본도로 허벅지, 등을 때린 뒤 허벅지 안쪽에 담뱃불을 2번이나 비벼 껐죠. 그리고 그의 폭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치바는 2월 5일엔 담뱃불을 사야씨의 이마에 비벼 끄고 모조 칼이 부러질 때까지 전신을 구타한 뒤 피우던 담배꽁초를 건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손으로 직접 허벅지에 비벼서 꺼. 그리고 이런 행동이 4번이나 반복되었죠. 이렇게 이틀에 걸쳐 끔찍한 폭행을 당한 그녀는 2월 9일 치바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다시금 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치바는 늘 그랬듯 사야씨의 친가에 방문했죠. 하지만 이날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야씨의 친가에 도착한 치바가 잠긴 문을 여벌 열쇠로 따고 들어가려 하자 이를 눈치챈 사야씨의 언니 미사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인데요. 치바는 이때 재수없으면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황급히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때 그는 감히 또 친가로 도망쳐? 사야를 못 만나게 해? 다 죽여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치바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경찰은 사야씨를 서로 데리고 와 상담을 진행, 폭행에 대한 진단서와 함께 피해 신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운 뒤 다음 날인 10일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망친 치바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다음 날인 2월 10일 아침 6시 40분 치바가 사야씨의 친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한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은 A라는 인물로 치바가 말하는 건 뭐든 듣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바가 그를 데려온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범행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죠. 치바는 치밀하게도 이 당시 흉기로 쓸 식칼에 A군의 지문을 묻힌 뒤 자신은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고 옷에 피가 튀는 것을 염두에 두고 A군의 점퍼를 입었으며 범행 후엔 점퍼를 A군에게 다시 입혀 살인이 마치 A군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죠. 이날 사야씨의 친가엔 그녀의 친구인 미카코 씨와 더불어 언니의 지인 남성 B씨도 와 있었지만 이른 아침이라 모두 잠든 상태였는데요. 치바는 집에 침입하자마자 2층 방에 있던 사야씨를 끌고 나왔고 소리를 들은 언니는 즉시 달려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치바는 무치걸었어! 라고 소리치며 언니인 미사씨의 복부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목격하고 도망치려던 미카코 씨의 가슴을 공격해 살해했고 범행을 막기 위해 달려온 언니의 지인 남성 B씨의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혔죠. 이렇게 순식간에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치바와 A군은 사야씨를 근처에 세운 차에 강제로 끌고 간 뒤 도주했습니다. 한편 중상을 입은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날 오후 1시 무렵 경찰은 수색 끝에 치바와 A군을 체포했으며 사야씨를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바의 계획대로 체포 당시 피가 잔뜩 묻은 점퍼는 A군이 입고 있었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생존자인 사야씨와 B씨의 증언과 더불어 현장과 차량에 남은 증거들을 토대로 2010년 3월 4일 치바는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재체포되었죠. 치바는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2년 소년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는 아직 소년법의 영향을 받는 나이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여성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너무도 죄질이 나빴다 보니 소년법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재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 갱생 가능성이 있는가? 둘, 소년범에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속 초기에 치바와 변호 측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이 사건은 모두 A군의 소행이라고 잡아댔지만 이내 재판에 한 증인이 참석합니다. 바로
중상을 입고 죽다 살아난 B씨였죠. 그는 다 쳐 죽인다고 소리 지르면서 한 명씩 흉기로 공격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내려주세요. 라는 증언을 했고, 심지어 공범이었던 A군 역시도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치바가 실행범 역할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흉기 사용법도 지시했어요. 가죽 장갑을 끼면 완전 범죄라고 했어요. 제 소행인 것처럼 하기 위해 피 묻은 옷을 저한테 입혔어요. 만약 잡혀도 울면서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불행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불쌍하게 여겨서 형량을 깎아준다고 했어요. 이런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바에게 무척 불리했고, 게다가 3차 공판에는 생존자인 사야씨가 참석, 교제 중에 받은 심각한 폭력에 대해 증언하며 저는 저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와 친구를 돌려내.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사형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 측은 극도로 잔악하며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범행 이후 도주하려 했던 점과 계획적이었던 점을 볼 때 갱생의 여지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소년범인 것과 가정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갱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며 보호관찰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죠. 이후 2010년 11월 2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극도로 잔인한 사건이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소년인 것이 사형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치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치바는 곧바로 항소했죠. 당시 변호 측은 항소 이유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형만이 보상이 아니다. 산채로 피해자에게 계속 사죄의 기분을 가지는 것도 보상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남성, 피해자 B씨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2014년 1월 31일 치바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변호 측은 곧바로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그의 상고 역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치바는 이번엔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재심 청구마저 2021년 10월 기각되었고, 현재 치바는 센다이 형무소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범행을 도왔던 소년 A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받았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제발 거리를 둡시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